네, 그러면 다시 이 강연을 속개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더 기다릴 수 없네. 네, 일단 팔기는 뭐 청황제들이 국가의 근간이다. 예, 그렇게 그래서 팔기를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지배를 하잖아요. 중원으로 쫙 이주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이제 심양이 이 그쪽 동북 지역에 있는 팔기를 쫙 데리고 북경으로 오죠. 그런 다음에 중요한 중국의 요충지에 주둔 부대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도인 베이징에 있고요. 각 지역, 중국의 각 중요한 지역에 하나씩 배치를 이렇게 하는 구조로 팔기를 배치를 합니다. 일단 이 팔기는 이 구사라고 하는 최고 군정 단위, 8개로 이루어진 군대다. 사실은 이게 나중에 더 군정 단위는 확대가 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의 구사를 상징하는 깃발 색이 이렇게 황색이 있고요. 온 바탕이 황색인 게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온통 바탕이 황색이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4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황색, 백색, 이거는 검은색처럼 보이고 이건 남색입니다. 남색, 홍색 이렇게 있다가 점점 인구가 이렇게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확대가 되면서 뭐 해서 여진까지도 포함하고 일부 야인 여진도 일부 막 데려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게 더 편제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깃발에다가 빨간색 테두리 두른 거 이거는 테두리 둘을 양자를 써서 양황기 그리고 이제 백색에다가는 붉은색 테두리를 해서 양홍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황, 양황, 정백, 양백, 정남, 양남, 정홍, 양홍 이렇게 8개의 편제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그 정권 안에 많은 한인들이 또 유입이 되고요. 한족들, 중국인들, 한족들도 유입이 되고 그리고 저기 몽골 부족 중에서 소규모 부족을 이끌고 있는 부족장들 일부가 아예 자기 부족민을 이끌고 투항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항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이게 확장이 돼서요. 만주 팔기뿐만 아니라 몽고 팔기 그리고 한군 팔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또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본 단위는 니루라고 해요. 니루. 니루는 원래 수렵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인들은 여진인들은 포위 수렵을 해요. 포위 수렵을. 그래서 이제 포위망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10명 정도가 그때그때 식량이 필요하거나 뭐 이렇게 사냥감이 필요할 때 이제 조직을 해서 10명씩 뭐 이렇게 줬짜가지고 수렵을 나갔던 거죠. 그러면 하여튼 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포위망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은 뚫어놔서 이제 사냥감들이 막 안으로 들어오면 일시에 그 딱 포위망을 닫아야지 사냥감이 안에 들어오고 활을 쏴서 잡는 거잖아요. 그 조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그 조장을 니루 어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니루라는 거는 큰 화살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진족이나 북방민족들은 화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의사 표시할 때 아니면 이제 누군가를 중요한 직책에 임명할 때 뭐 이럴 때 아니면 하다못해 결혼을 할 때 예물로 항상 이 화살이 들어갈 정도로 화살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큰 화살의 주인이다라는 뜻으로 니루 어전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어전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원래는 니루가 그런 수렵의 단위였단 말이죠. 조였고 한 10명 정도, 많으면 20명 정도 이렇게 조였어요. 근데 바로 이 임시적이고 소규모의 사냥 단위였던 니루를 바로 군정 단위로 확대 재편한 게 누르하친 겁니다. 그래서 원칙상 한 개의 니루에 장정 300명 이거 원칙이고요. 이 숫자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부족 단위로 계속 병합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락은 사람이 한 150명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락은 한 50명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부락하고 B라는 부락을 이제 합치면 한 200명 정도 대충 300 가깝잖아요. 그걸 그냥 한 개의 니루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절대 일괄적이지 않고요. 근데 원칙이 장정 300명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고, 자, 이 니루가 이제 세포 단위라고 아주 중요한 기본 세포 단위입니다. 요거를 5개를 묶어서 요거를 잘란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거는 잘란이 무슨 뜻이냐? 왜 대나무 같은 거 보면 마디가 있잖아요. 중간 마디가 있죠. 그런 마디라는 뜻 혹은 세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윗세대, 아랫세대 할 때. 그러니까 일종의 연결고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란이라는 게 중간 조직. 그러니까 니루를 5개 묶어서 1잘란 이렇게 표현했던 거고요. 최종적인 가장 그 최대 단위가 구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충 만약에 이거를 원칙상 300명이라고 잡는다라고 하면 하나의 구사에 원칙적으로 7,500명의 장정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당시 인구로 봤을 때 절대 그 숫자는 아니지만 원칙상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니루부터 그러니까 저기 그 만주인들도 자기 아이들한테 청대에 언어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중국을 지배하면서 자꾸 중국어를 쓰게 된단 말이죠. 특히 8기 자제들 학당이 있습니다. 어린 애들한테 이제 만주어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교과서가 있어요. 교재가 있어요. 만주어 교재. 그걸 보면 만주인들끼리 서로 이제 처음 만나서 통성명할 때 우리는 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뭐 나이는 어떻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아니면 고향이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냥 다짜고짜 이름 뭐 필요 그냥 너 어느 니루 출신인 이거부터 물어요. 어느 기에 어느 니루 소속이다. 이게 얼마나 자기한테 자기의 정체성이 체화가 돼 있으면 이름은 나중에 얘기하고 어느 기 어느 니루 출신이라는 얘기부터 하겠어요. 그 소속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어쨌든 바로 이 세포단.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리품을 얻었어요. 전쟁을 통해 전리품을 얻었어. 일단은 각 구사마다 장정 이제 병정들을 딱 차출해서 군대를 원정군을 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구사마다 배분을 합니다. 일단 크게 구사에다가 크게 배분을 해줘요. 그러면 그 구사 내부에서 각각 니루마다 재분배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을 걷는다. 요 니루마다 이제 세금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내면 이게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경제, 그러니까 분배 단위이기도 하고 민정 단위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원은 모리사냥이고요.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4개로 출발해서 8구사로 확대된 게 대략 1615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처음 4개 구사가 만들어졌다는 기원은 학자마다 다릅니다. 학자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사료도 다 같은 내용에서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애매합니다. 특히 이제 청대 큰 뭐 행정법과 모든 법규 제도를 담고 있는 문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대청회전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를 보면 그냥 국초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아니 나라 초기는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이게 언제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려워서 학자마다 되게 다르지만 어쨌든 대략 1601년경에는 4개의 구사가 형성이 됐고 1615년에는 8개로 확대가 됐고 바로 이러한 것이 그 이전에 건주 여진도 그렇고 부족 체제였잖아요. 부락. 이게 하나의 통합적인 국가 체제로 이행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근데 이게 또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특이한 게 다 그 구사마다 주인이 있습니다. 일단 칸이 있고요. 누라치는 이제 전에는 버일러로 불렀다가 이제 후금 세우 칸이 된 거죠. 종실들을 유력 아들 혹은 조카를 이제 버일러라고 합니다. 그 종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칸과 종실 왕공인 버일러들이 바로 이 기와 니루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전체를 소유하는 버일러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칸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 하나의 기나 2개의 기를 소유를 합니다. 나머지 기를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강력한 버일러도 있을 수 있고
기 전체를 소유를 못하고 그 안에 있는 니루 몇 개, 니루 몇십 개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보일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즉 이거는 뭐냐면 기와 니루의 소유 관계는 그 종실의 권력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속민에 대한 거의 주인과 같은 그런 예속 관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칸 그리고 나중에 황제가 되는 이 청의 황제들은 바로 이 황제가 어떻게 이 기들을 그러니까 장악하느냐, 이게 황제의 어떤 권력을 강화하는 것과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기 전체 한 계기를 관장하는 최고의 왕족을 뭐라고 했냐, 호쇼의 버일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문으로는 기주, 뭐 기왕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요. 근데 모두가 이 기를 하나씩 소유할 수는 없어요. 기가 8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일러 아래 기 내에 일정한 니루를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버일러라고도 일컬어지고 타이지라고도 일컬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와 니루의 소유 관계가 권력을 의미한다. 아까 봤고요. 이거는 청대의 걸륭시기에 팔기를 쫙 열병식입니다. 이거.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림이 엄청 길거든요. 잠깐 보시면 옆으로 엄청 지금 쫙 기별로 지금 도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보면 8개의 기를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왼쪽 하면 서쪽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게 익숙하고요. 이 사람들은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좌우가 달라요. 네, 어쨌든 좌익, 뭐 양황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좌익과 우익으로 쫙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양황기가 도열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이거 정백기입니다. 그래서 정백기, 양백기, 좌익에 속하고요. 그래서 중앙을 딱 갈라서 좌익, 우익 이런 식으로 도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대열병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보여드렸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만주인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팔기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 탄 채로 활을 쏘는 거죠. 그야말로 기사입니다. 기사. 이거를 만주어로 니암니암비라고 하고요. 말을 탄 채로 활을 쏘는 거. 그래서 청의 황제들이 자꾸 이 중국을 점령한 이후에 만주족들이 자꾸 자기네들의 옛 전통을 잃어버려. 활도 못 쓰고 만주어도 안 하고 자꾸 중국어를 사용하고 이걸 계속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만주족은 극소수잖아요. 근데 한족은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융해될까 봐, 만주족이 없어져 버릴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한 게 뭐냐? 국어 기사예요. 국어는 청어겠죠. 저희 만주어. 그리고 바로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요거는 그러니까 아까는 기사였고요. 이건 보사입니다. 서서 활을 쏘는 거. 네. 그래서 이거를 만주어로는 갑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는 아까는 이제 대열병식을 보셨고요. 이거는 이제 황제들이 일종의 이제 팔기들 스케이트 놀이를 시켜요. 일종의 그냥 오락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일종의 훈련도 되는 겁니다. 사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빙희라고 해서 왜 저기 저기 북해공원 같은데 이렇게 쫙 인공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베이징에 가시면 자금성이 있고 그 앞에 인공 호수 엄청나게 큰 호수들이 조성이 돼 있잖아요. 이제 겨울엔 꽝꽝 얼겠죠. 그럴 때 이런 행사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뭐 12월, 그러니까 저기 음력 12월 초 8일 뭐 이럴 때 모여가지고 여기에 가만에 가려져 있는 사람은 지금 이거 걸륭제고요, 황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면서 활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표물이 있어요. 그래서 쭉 스케이트 타면서 활 쏴서 맞추는 사람이 1등. 누가 더 잘하나. 기별로 이걸 대결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왜 이제 피겨 스케이트, 스피드 스케이팅 하듯이 대결을 하는 것도 있고, 또 한쪽은 그 왜 피겨 스케이팅. 그래서 막
이렇게 김연아처럼 이렇게 막 다리 한쪽 들고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돌고 막 이런 것들을 지금 옆에 그림이 이게 지금 이게 다가 아니고요. 가로가 5m가 넘거든요. 6m쯤 돼요. 이 옆으로 쫙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부 중에 하나예요. 아까 그림 중에 일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열병도 하고 겨울에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팔기가 제대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지 작동을 하고 있는지 제가 여기서는 넣지 않았지만 그 가을 사냥을 또 갑니다. 황제들이. 그럴 때 각 지역에 있는 팔기병을 차출을 해요. 그래서 수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활을 잘 쏘는 자들, 그래서 수렵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다지기도 하고 또 훈련을 시키기도 하는 뭐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자, 이게 아까 이제 팔기 배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북경을 점령한 이후에 쫙 이주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여기 바깥쪽은 중국인들이 살았겠죠. 한인들이 살았던 구역입니다. 여기 황성은 뭐 황제가 살았으니까 그렇다 쳐도 여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요. 민인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쫙 팔기군이 둘러싸는 형태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황제가 살고 여기 왜 딱 중앙으로 보시면 여기가 좌익, 여기가 우익 배치입니다. 그래서 양황기, 정백기, 양백기, 정남기 이게 좌익 4기고요. 요 우익 4기 이렇게 돼 있고 보시면 요 안쪽에 요 빗금 없는 거 요게 만주 팔기 그리고 점점이 있는 게 몽고 팔기 빗금이 있는 거 한군 팔기. 그래서 이 구역은 양황기 구역인데 여기에서도 가장 안쪽에는 만주, 몽고 팔기 그리고 한군 팔기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그 마크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만추 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유명했고 이거를 이훈 김선미 선생님이 번역을 한 책이 있습니다. 만주족의 청제국이라고요. 이게 이제 팔기 제도가 만주인의 정체성과 완전히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한 그런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 일부 그림을 제가 이제 따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르하치가 막 세력을 강화하는 와중에 1599년에 문자를 창제해요. 사실 이건 창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개량한 거지. 자, 보시면 제가 아까 이건 만주, 한문, 몽문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몽고 문자. 거의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알파벳처럼 사용했다 이거죠. 몽고 문자를 알파벳처럼 사용을 해서 만주어를 표기를 한 겁니다. 예, 그전에는 그냥 몽고 문자를 그냥 썼던 것 같아요. 주로 몽고 문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몽고 문자도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고중세 몽고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쿠빌라이 시기의 파스파 문자, 빡바라는 승려를 통해서 만든 문자가 있긴 한데 그거는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티베트 문자를 약간 본따서 정방형으로 생긴 문자가 따로 있고요. 근데 원제국이 붕괴된 이후에는 거의 빡바 문자는 일반적으로 안 썼고 그 전에 칭기스칸 시기에 위구르 출신 사람을 통해서 만든 문자 이게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문자를 주로 사용했고 여진 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자를 사용을 했던 이런 게 있는데 딱 훈민정음하고 되게 비슷해요. 세종대왕이 왜 뭐 나란 말씀이 뒷국과 달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몽고 문자를 쓰고 있는데 우리말하고 맞지 않는다. 이게 발음하고 언어 구조가 다르거든요. 몽골어하고 만주어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냥 글자만 가지고도 그냥 이걸 소리내서 읽으면 글을 모르는 사람도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좀 문자를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못합니다. 우리 지금 몽고 문자 잘 쓰고 있는데 왜 힘들게 만듭니까? 반대를 하자. 누르하치가 이제 창제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죠. 아라는 글자를 써라. 그 밑에 마를 쓰면 아마가 된다. 어라는 글자를 써봐라. 그 밑에 뭐를 쓰면 어머가 된다. 이 얘기는 아마는 아버지고요. 어머는 어머니입니다. 엄마, 아빠, 엄마.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만주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사실 창제라고 표현은 하지만 아예 없던 문자를 만들어낸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창제는 아니죠. 개량 뭐 그전
그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에 쭉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있으면 제가 쭉쭉 읽어 드릴 텐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생략하고요. 요거는 청어 노걸대라고 해서 조선에 왜 사역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종의 언어 교재인 거죠. 청어 교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바 아거시 알비치 지허 이건 뭐냐? 큰 형아 네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청어 노걸대는 국문학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주목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국어, 그 중세 국어의 형태, 구조 이런 것들을 또 알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종의 비즈니스 교재, 언어 교재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요거 초희안인데 요건 조선을 뜻합니다. 초희안. 근데 조선을 가리키는 용어가 초희안도 있지. 이건 아마 차오시엔이라고 하는 중국어 발음. 그러니까 조선을 차오시엔이라고 하거든요. 중국어로. 근데 그게 만주화된 걸 거고요. 그 이전에는 솔호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솔호, 솔고. 이거는 몽골어에서 왔습니다. 몽골은 그 고려, 조선을 솔고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몽골어에서 솔고라고 합니다. 한국을.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초창기에 많은 어휘가 몽골어 어휘가 많이 차용이 됐었고요. 이제 간섭이 됐었고요. 영향을 많이 줬고 또 이제 중국을 지배하거나 중국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한어적인 어휘가 또 이 만주어에 영향을 많이 줬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청대 황제에게 올린 신하가 올린 주접입니다. 주접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뜻은 상주하다 아래에다 주자에 이거 접어요. 일정한 형태로 접어요. 그래서 이걸 주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막 뭐 아뢰옵니다. 뭐 성스러운 뭐 황제 폐하께서 뭐 영원히 뭐 무위를 떨치시고 은혜로운 거에 우리는 잘 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별 내용이 없어요. 안부 여쭙고 찬양하는 거죠. 근데 황제가 뭐라고 했냐? 여기 붉은색으로 쓴 건 황제의 비답입니다. 사하. 이거는 알았다. 이거예요. 그냥 찔다올러 중국어로 하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문으로 상주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그냥 한자로 찔다올러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만문으로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만문으로 비답을 내리는 겁니다. 이거 붉은색으로 황제가 비답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붉을 주자에 비답 비자를 씁니다. 그래서 주비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저기 모양이 이뻐서 제가 따온 거고 내용은 없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 다이렉트로 상주되는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주접제도입니다. 옹정 시기에 그게 굉장히 체계화됐고요. 물론 강희 시기부터 주접제도는 있었지만 옹정 시기에 완전히.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는 완전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 사이에 문서를 지방에 있는 신하가 전달하기까지 엄청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계 그럼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죠. 누군가가 전달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바로 이제 청의 황제들은 중요한 기밀, 특히 군사 아니면 지방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 이런 거를 그냥 거의 다이렉트로 올릴 수 있는 제도를 고안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주접제도예요. 물론 다이렉트로 보고할 수 있는 고위급 관료들은 이제 좀 정해져 있죠. 뭐 저기 현의 지현 이런 사람들이 황제한테 직접적으로 올리지는 않잖아요. 주로 이제 지역의 성급이나 뭐 이런 장관급 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아니면 팔기군이 배치되어 있는 그 관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주요 인물들은 바로 다이렉트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누르하치 그리고 팔기제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요. 팔기제는 국가의 근본이자 조직이 너무 방대하고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근래에 일본에서만 이만한 두꺼운 책이 2권이 나올 정도로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기제에 대한 설명은 사실 굉장히 간략하지만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홍타이지 시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병자호란에 대해서는 앞서서 교수님들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병자호란 자체보다는 홍타이지의 시대, 이 사람이 어떻게 정권을 꾸려갔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홍타이지 시기는 연호가 2개입니다. 왜냐하면 후금 시기가 있고 이 사람이 대청 황제로 즉위를 하면서 연호가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연호가 2개인 거고요. 사실 명청시대의 황제들은 연호가 거의 황제 한 명당 하나이죠. 평균적으로. 그 전에 중국 황제들은 황제 하나가 여러 개 연호를 썼거든요. 그런데 명대부터는 황제가 하나의 연호를 거의 썼기, 특별한 경우 빼고는요. 특별한 경우들은 있습니다. 예컨대 정통제, 명나라 정통제, 몽골족한테 잡혀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복귀를 한 다음에 다시 황제로 올린 뭐 이런 상황들 아니면 거의 대부분 황제 하나가 연호 하나여서 우리는 보통 그 연호로 이름을 부르죠. 예를 들어 주원장, 명태조 주원장은 홍무제라고 부른다거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순치제, 강희제, 걸륭제 다 연호거든요. 묘호는 따로 있고요. 어쨌든 홍타이지 같은 경우에는 천총과 숭덕 특이 케이스죠. 자, 이 식의 국가 체제를 정비를 하는데 대체로 한인들의 참모의 조언을 들어서 이러한 국가 관료 체계를 딱 정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중국 모델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잖아요. 이미 갖춰진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육부 체제를 만든다던가 도찰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중국적 모델이 되게 좋은 게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어떤 그런 권력 구조 체계가 굉장히 잘 짜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굉장히 권력이 분산되어 있었던 부족 체계의 유습이 남아 있었던 북방 왕조 같은 경우에는 국가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식 모델을 도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 시스템을 만들자 이거죠. 예. 하여튼 국가 체제를 정비하면서 점차 다른 유력 버일러들을 점점 제끼면서 자기가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그런 모든 작업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대청국을 선포하고 자기가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됐고요. 자, 바로 이 홍타이지 시기는 만주, 몽골, 한인, 다민족 체제의 기틀을 만든 시기이다. 이렇게도 얘기가 됩니다. 연대별로는 이제 쭉 이런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를 근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홍타이지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원래 8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형들이 있어요. 형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칸으로 일종의 합의에 의해서 추대가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칸으로 즉위한 다음에 바로 조선을 공격합니다. 그게 정묘후란이죠. 그러고 나서 딱 10년 후에 자기가 대청 황제로 즉위한 다음에 또 조선을 또 공격했어. 그게 병자호란이죠. 그러니까 과연 홍타이지에게 조선은 무슨 의미였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물론 이제 한중 관계사에서 한국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제 조선의 입장에서 전쟁을 많이 바라보지만 우리가 또 그 적국이었던 그 후금 혹은 청의 입장, 도대체 왜 그랬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상호 간의 문제인 거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사건들, 바로 대청 황제로 즉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거의 내몽골에 대한 영향력을 장악을 합니다. 내몽골 지역에. 여기 제가 차르라고 썼어요. 이 차르는 내몽골 여러 부족 중에 강력했던, 후금과 굉장히 대적했던 강력한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차르라는 부족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릭단 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칭기스칸의 직계 후예입니다. 그래서 이 릭단 칸이 이 내몽골을 다시 내가 통합을 하겠다. 다시 이제 중흥의 군주가 돼보겠다. 뭐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내몽골 부족들을 막 공격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내몽골 부족들이 홍타이지하고 연합을 해서
릭단 칸에게 대항하는 그러한 구도가 형성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홍타이지는 바로 그러한 구도 속에서 자기가 내몽골에 대한 영향력을 차근차근 강화해 나간 그러한 상황이 있다. 그리고 여기 전국세가 뭐냐면 이제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갖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북쪽으로 도주하면서 잃어버린, 전통적으로 전통 왕조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전설을 갖고 있는 그런 옥새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마지막 그 원의 대칸이었던 황제가 갖고 있다가 이제 도주하다 잃어버렸다 이거죠. 어디 갔는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양을 치는 목동에 이렇게 보는데 어떤 양 한 마리가 계속 땅을 파요. 쟤는 뭐 하고 있나 해서 들여다봤더니 거기에서 이런 옥새가 나왔다. 이거를 릭단 칸한테 바쳤어. 그래서 이걸 릭단 칸이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릭단 칸이 폐주하고 뭐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홍타이지 수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 그 만문노당이라는 초기 만문 사료가 있습니다. 태조와 저기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시기에 대해서 쫙 기술한 그 사료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전국세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바로 몽골의 데칸의 정통성이 홍타이지에게로 왔다라는 그 상징성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 전국세, 몽골의 데칸의 정통성마저 막 홍타이지에게 왔다라는 거 강조를 하면서 드디어 그 다음에 만주라는 족명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만주족 얘기를 하는데 혹은 만주라고만 하면 지역명으로 주로 많이 생각을 하시죠. 만추리아. 근데 사실은 이거는 홍타이지가 만주라는 족명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꾸 우리를 주션이라고 하는데 우린 주션이 아니다. 사실 주션이 맞거든요. 그 여진이란 말이 어디에서 왔는데요? 주션이라는 그 여진어에서 뉴전 뭐 이런 식으로 중국어로 이렇게 발음이 와전되기도 하고 몽골인들은 주르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진인들을. 근데 이제 그거를 부르지 말라. 원래 주션은 뭐 다른 부족 누구누구를 가리키는 건데 뭘 모르는 애들이 자꾸 잘못해서 우리를 주션이라고 하는 거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부터 우리는 만주다. 만주라고만 불러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제 이 정권 안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뭐 기존의 여진족뿐만 아니라 몽골족,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정체성, 공통적인 뭔가 정체성을 형성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그런 국가 정체성 혹은 이제 종족적인 정체성을 새롭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주라는 종명을 선포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만주의 기원, 어원에 대해서는 걸륭제는 문수보살이라고 얘기를 해서 만주실이라고 하거든요. 산스크리트어로. 근데 그게 아닐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 부족들은, 여진 부족들은 강의 이름이나 지역의 명칭을 많이 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지역과 관련된 명칭이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홍타이지가 이거를 선포하기 이전에 누르하치 때부터 이미 만주라고 불렀다라고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자, 홍타이지가 처음 등극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째 아들이었고요. 유력 형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째 형은 제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르하치의 장남인 추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추영은 사실 종실들과 관료들끼리의 어떤 암투에 의해서 이미 일찌감치 제거가 됐습니다. 그 다음 둘째 아들이 누구냐? 다이샨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선에서는 귀영계라고도 사료에는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다이샨은 일단 유력하고요. 그리고 이제 딱 사실은 제일 위의 형이죠. 그 다음에 5째 형 망굴타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굉장히 강력한 벌러 중에 하나가 누구냐? 누르하치의 동생 슈르가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누르하치가 슈르가치는 죽였지만, 그리고 슈르가치의 일부 아들은 죽였지만 아민, 지르갈랑 뭐 이런 슈르가치의 여러 아들들은 자기가 데려다가 아들처럼 키웠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제가 방금 얘기한 아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순서상으로 보면 사실 제 첫째 대버일러가 다이샨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민이라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가 망굴타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홍타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4대 버일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르하치 시기까지만 해도 첫째 버일러, 두 번째 버일러, 셋째 버일러, 넷째 버일러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찌해서 일단은 칸이 됐습니다. 근데 누르하치가 죽으면서 한 얘기, 죽기 전에, 그러니까 유언처럼 남긴 건 아니고 그 한참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실들의 공동 통치적인 정치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버일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칸이 이제 추대가 된다라고 하면 그 칸이 자기 멋대로, 지 멋대로 뭐 정책을 결정하거나 뭔가를 결정하면, 혹은 애가 모자르거나 뭐 이러면 갈아치워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일러들의 공동 의정, 공동 통치적인 그런 유습이 남아있는 겁니다. 뭐 누르하치야 상관없죠. 자기는 아버지잖아요. 어차피 자기 아들, 조카들이니까 자기가 누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홍타이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홍타이지가 당면한 문제는 바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홍타이지가 막 한탄을 해요. 그냥 뭐 기를 소유하고 있는 버일러 중에 하나일 뿐 칸이라는 게 뭔 소용이 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기 말고 3명의 형들이 있잖아요. 버일러들이 있잖아요. 왜 보통 군주는, 왕은 독좌하잖아요. 남면 독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극을 봐도 왕 혼자 앉아있잖아요. 그렇게 앉지를 못하고 쭈루룩 앉았어요. 4명이서 쭈루쭈루 앉아서 신하들의 조화를 받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상징하는 게 그거죠. 혼자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는 상태. 즉 홍타이지는 바로 이러한 공동통치의 유습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당면 과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조선을 먼저 쳤잖아요. 칸으로 즉위하고 조선을 공격했잖아요. 그것이 내부적인 권력 구도를 재조정하기 위한 뭐 그런 일환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국은 이걸 해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학회에서 발표를 할 때 이제 뭐 누르하치 홍타이지 얘기, 뭐 이제 다른 방면으로 얘기가 나왔지만 토론하시는 분이 딱 그런 표현했어요. 권모술수 홍타이지. 진짜 권모술수에 능한 건 사실입니다. 보통 지략은 아니에요. 그걸 극복을 하고요. 결국은 아민, 일단 다이샤는 그냥 넙죽 엎드렸습니다. 예. 아민 실각시키고, 그 다음에 누르하치의 5째 아들인 망굴타이 형을 이제 실각을 시키면서 이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기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아민은 양남기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망굴타이는 정남기를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자기가 소유를 하게 되면서 기를 이렇게 야금야금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한 가지 뭐 재밌는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이 망굴타이가 이제 딱 양쪽의 대립, 홍타이지와의 대립 그 에피소드가 딱 있어요. 만문노당, 만문사료에. 이제 정벌을 막 나가서 야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기마다 기주가 있고 얘네들이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이런 게 또 중요할 거 아니에요. 전리품을 배분하는 문제랑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망굴타이가 뭐 우리 좀 인구를 조금 더 나눠주거나 뭐 좀 우리 몫을 좀 더 챙겨달라는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홍타이지가 약간 쏘아붙였어요. 자기 형이지만 솔직히 형이 갖고 있는 그 정남기 애들 좀 별 볼 일 없다고 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딱 쏘니까 막 망굴타이가 막 화를 냈어요. 심지어 칼을 잡았습니다. 여기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근데 망굴타이하고 같은 어머니
에게서 낳은 동생이 더걸러이라는 버일러가 있는데 옆에 있다가 말렸어요. 지금 아무리 그래도 칸이 앞에서 칼 잡으면 이건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말리면서 형을 떠밀었어. 그러면서 이 둘이 또 싸움이 났어. 그래서 그 장면을 본 다이샨이 아이고, 내가 이런 꼴을 보다니, 내가 말하면서 막 한탄하는 이러한 생생한 묘사가 만문 사료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홍타이즈가 이걸 당했잖아요. 그 바로 망굴타이를 처단하진 뭐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꼭 참고 있다가 자기 그 텐트로 돌아와서 자기 측근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요. 니네는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냐. 내 시위가 돼서 지금 내 앞에서 칼을 잡았는데 니네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막 노발대발 화풀이를 딴 데 막 해. 그날 밤에 망굴타이도 내가 잘못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기 부하들 이끌고 이렇게 한 4명 이끌고 와서 홍타이즈한테 와서 제가 빈속에 술을 많이 먹어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어쨌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예나 지금이나 그 술 먹고 한 실수다. 기억이 안 난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뭐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런 식의 생생한 묘사는 사실 실록 같은 한문 사료에는 이런 식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한문이라는 문체는 한번 정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더 고와하고 우아한 문장으로 사실 이렇게 탈바꿈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생략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초기 만문 사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의 조정입니다. 처음에 황기는 당연히 누르하치가 갖고 있고요. 백기는 원래 큰아들인 추영이 갖고 있다가 실각이 돼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홍타이즈가 이제 8기로 확장이 됐을 때 홍타이즈는 정백기를 갖고 있었고 추영의 아들인 두두가 양백기를 소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홍기는 다이샨 집안이 계속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다이샨이 갖고 있었고요. 여기 보이는 사알리안, 요토, 쇼토 다 다이샨 아들들이에요. 어차피 다이샨 요 가족이 갖고 있었다. 그리고 남기 계통은 원래 슈루가치가 갖고 있다가 실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슈루가치 아들 아민하고 지르갈랑이 나중에 양남기를 소유를 했던 거고요. 정남기는 아까 말씀드린 망굴타이하고 어머니가 같은 더걸러이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거의 집안이 소유를 하거나 아니면 형제 간에도 어머니 동복 형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버일러들의 권력도요. 어머니의 신분이 좀 좌우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홍타이즈는 원래 정백기를 소유하고 있다가 점점 이제 자기가 칸이 된 이후에 칸이 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그냥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사람을 바꾼 게 아니고요. 원래 정백기였는데 황기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홍타이즈가 정황기를 소유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호어건은 누구냐? 홍타이즈 아들이에요. 결국은 2개의 황기는 홍타이즈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르곤, 도도, 아지거 다 어머니가 같은 거의 누르하치의 막내 아들들입니다. 늦게 본 아들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도 혹시 도르곤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산해관 넘어서 중국 점령 도르곤, 홍타이즈는 그 직전에 죽거든요. 1643년에 죽습니다. 바로 결국은 그 실권을 장악한 게 누구냐? 바로 도르곤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민 제거됐죠? 망굴타이 제거됐잖아요. 일단은 이쪽이 제거되면서 정남기 쪽은 어차피 홍타이즈 아들이면 뭐 홍타이즈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지금 2개의 황기와 정남기를 지금 소유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을 해. 그러면서 기의 소유를 이제 점점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꿔가는 그런 점진적인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침략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제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삼전도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잠실에 있죠. 네.
중국에서 오신 선생님을 모시고 이거 삼전도비를 구경하고 싶다. 그분이 또 만주족 출신이에요. 굳이 왜 날 데리고 삼전도비를 보러 가는지 난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갔어요. 갔는데 이전을 했더라고요. 원래는 그 유치원 공원 안에 있었는데 마침 저희가 가기 직전에 이거를 지금 현재 그 위치로 옮긴 거예요. 롯데월드 바로 앞에 있는 거기로. 그래서 그걸 또 갔죠. 또 굳이 또 가야겠다고 해서 갔는데 그때는 한참 정지 작업에 이거 만드는 중이어서 가려놨더라고요. 비 자체를 이렇게 보존하려고 이제 보호하려고 가려놔서 결국 그 선생님은 삼전도비를 못 보고 그냥 중국으로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자, 일단은 조선과의 관계는 아실 거고 제가 몽골과의 관계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르 릭당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전국 세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마하칼라라는 불상, 이게 또 상징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몽골족들한테는요. 그래서 이 마하칼라 불상과 전국세, 이거는 칭기스칸의 정통성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티베트 불교와의 어떤 연결성,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 정치적인 정통성을 획득해서 결과적으로는 내몽골 부족에 대한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간 그러한 전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혼인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구적으로는 얼마나 몽골이 중요했냐, 전담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걸 몽고 아문이라고 했습니다. 몽고 주르간이라는 이 몽골 사무 관련 전담 기구를 만들었고요. 이게 1638년 순덕 3년에 입원원으로 개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쭉 청대 내내 입원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청 말에 개혁 정치를 한단 말이죠. 신정 이럴 때에도 입원부로 개칭이 돼서 계속 유지가 되고요. 입원원에 하는 일은 처음에는 몽골 부족이었죠. 근데 이게 점점 제국이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티베트, 청해 그리고 저쪽 신강 지역까지 걸릉식에 점령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역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는 그러한 기구가 바로 입원원인 것이고요. 자, 혼인관계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효장황후 말씀드렸습니다. 효장황후는 사실상 그 부인들의 서열로 보면 홍타이지에 여러 비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한 5번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그 다음 황제가 됐기 때문에 그 지위가 격상이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일단 우리로 치면 중공, 중전, 네, 중공황후로 청령궁 황후, 국군 후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저저였는데 보시면 효장황후의 고모예요. 고모입니다. 고모. 그리고 효장황후만 시집간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하일란주, 이 사람은 둘이 자매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부족, 코르친 중에서도 같은 가문에서 3명의 여인이 홍타이지랑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고 나머지도 보시면 차르 릭단칸의 황후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후비로 드립니다. 그만큼 몽골 부족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홍타이지에 있어서 이제 일종의 혼인 연맹인 거죠. 그리고 그 세력들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 비빈 책봉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확연히 이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코르친 계보 대충 뭐 대체로 이렇다라는 거고요. 자, 이 사람이 효장문 황후 이제 초상화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그 황실 여인의 복장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드리워져 있는 거는 진주로 쫙 드리워져, 이걸 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산호나 뭐 여러 보석들을 여기에 넣기도 하고요. 불상, 조그만 이렇게 불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장식해가지고 알로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심양에 가시면, 션양에 가시면 아까 제가 마하칼라 불상 말씀드렸죠. 그 마하칼라 불상을 모시기 위해서 홍타이지가 만든 절입니다. 이게 아직도 있어요. 그걸 실승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치했다라는 거고요. 명에 대한 전면전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몽골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명나라의 유명한 유력 장수들이 또 투항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정명호란의 원인 중에 하나가 가도에 있는 모문용이라는 장수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명나라가 일종의 쐐기처럼 박아놓은 거죠. 사실은 가도는 평안북도 철산, 거기에 이제 진 군영을 만든 거예요. 명나라 장수 모문용이 거기에 주둔하면서 후금을 이제 방어한다, 이런 거죠. 어쨌든 모문용이 나중에 제거가 되면서 모문용의 휘하에 있었던 여러 장수들이 결국은 후금에 투항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러면 홍타이지로서는 너무 감사한 게, 일단 누르하치가 영원성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대포였잖아요. 홍이포. 홍이는 오랑캐 이자, 붉을 홍자에 오랑캐 이자나 혹은 이자 말고 옷 의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중국 제작품이 아니고요. 저쪽 홍이가 가리키는 거 영국이나 네덜란드인들을 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에 블랑기포라고 해서 포르투갈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온 대포가 있었고, 홍이포도 바로 이제 외국에서 전래된 그러한 개량된 대포입니다. 명나라 군인들은 이걸 잘 사용을 했거든요. 중화기를 잘 사용했습니다. 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수군도 있어. 배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장수들이 오면서 중화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병사들, 그리고 심지어 수군, 대포도 갖고 왔어요. 홍이포 30문, 대포를 세는 양사 문자를 쓰는데 30문을 갖고 왔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천군 만마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나중에 왕으로 봉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적인 정권에 있어서 자기의 권력을 점점 강화하고요. 칸의 권력을 강화하고요. 대외적으로는 몽골 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또 하나의 든든한 지원군, 연합군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많은 유력 명나라 출신의 장수들이 또 투항을 하게 되면서 병력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국가 체계를 만드는 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그래서 국가 체제가 이런 식으로 다 정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정리가 될 즈음 대청국을 선포를 하고 황제가 됐는데, 앞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조선에서 온 사절 나덕헌과 이화기 그 대청황제 즉위식에서 배례를 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홍타이지 입장에서는 정말 그 잔치집에 재를 뿌린, 찬물을 끼얹은, 그래서 주변에 몽골 부족 왕공들 다 있었거든요. 죽여야 된다고 난리를 쳤죠. 홍타이지는 그땐 참죠. 그러고 나서 8개월 후에 딱 12월에 군사를 쫙 동원해서, 이때는 몽골 부족들한테도 미리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 언제쯤 출병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쫙 보내서 몽골군까지 동원해서 결국은 조선을 공격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병자호란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몽고 8기 그리고 한군 8기 점점 이렇게 조직이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대청국, 홍타이지의 대청국은 다민족 국가로서 이제 체제를 이제 확립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션양에 있는 심양 고궁입니다. 요건 팔각정처럼 생겼죠. 요거는 그 누르하치 시기의 정전, 심양으로 천도를 했거든요. 요양하고 심양을 거의 죽기 전에 점령을 해서 심양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때 물론 이제 새 걸로 만들었겠죠. 그때 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전경이고요. 요 부분이 누르하치 때 건설한 건축 그 구역입니다. 요 중앙은 홍타이지 시기에 증축을 한 부분이고요. 물론 군데군데는 걸륭식의 증축을 좀 약간 색깔이 좀 다르죠. 예. 오는 이제 걸륭식의 증축. 요 왼쪽에 있는 게 걸륭제가 나중에 다시 건축을 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심양고궁은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누르하치 시기, 홍타이지 시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국을 이제 점령했지만 또 자기 조종에 있었던 그 궁 아닙니까? 그래서 걸륭제가 또 증축한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중국 여행을 생각하실 때 베이징이나 뭐 만리장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제 운남 귀주 되게 좋은 사천 뭐 이런 데 장가게 뭐 이런 데를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심양도 한번 가보시면 이러한 그 입관 이전에 보통 산해관을 넘어서 중국을 점령했다라고 해서 입 들어올 입자에 관문 할 때 관자를 씁니다. 바로 그 초기 이 후금 청 시기의 어떤 유적, 자취 이러한 것들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길게 끌어서 죄송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네. 네. 아까 말씀 중에 홍위포는 이제 그게 예. 만든지가 안 하고 탈취를 해서 뭐 그런 모양인데. 탈취. 예. 예, 그런데 거기서 후금하고 청 초기까지 전쟁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했는데. 네. 그 많은 전비는 어떻게 조달했는지 궁금합니다. 전비 어마어마하게 들었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실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조선한테도 계속 이제 전쟁이 그때 정묘호란 이후에 막대한 박물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문제, 사실 누르하치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전에 은은 풍부했대요. 은은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때가 은 유통 막 중국으로 막 이렇게 은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게 북변 쪽으로 흘러가서 몽골 부족이나 여진 부족 교역에도 많이 쓰였고요. 그래서 사실상 은은 많은데 생필품이 부족했어요. 곡식이나. 그리고 그 시기는 또 소빙학이라고 해서 작황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수급하는 문제가 굉장히 필요했고요. 주요 루트는 사실 명이나 그러니까 중국이나 조선일 거 아니에요. 근데 명과 전면전이 펼쳐지면서 이거를 얻을 루트가 또 많이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수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 부족은 계속 명하고 호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몽골 부족들 계속 호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물자를 수급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선 쪽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자를 이제 최대한 조달을 하고자 엄청난 애를 썼다. 하지만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상황이 좋았다라고 할 수는 없죠. 예, 당연히 전비도 엄청 많이 들었을 거고요. 예.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